안녕하세요. 평생을 힘들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 얼마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할머니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고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저는 이혼 가정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핍된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요. 저희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게 약간 취미이자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라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지를 주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그 사건이 터진 날에도 할머니는 눈이 펑펑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우면서 몸을 움직여야지 살맛이 난다고 하면서 몸을 꽁꽁 싸매고 밖을 나갔어요. 엄마는 나가지 말라고 말려도 할머니 고집이 워낙 세니까 끝까지 말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지 4시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있는 집에서 전화벨 소리가 띠리링 띠리링 다급하게 울렸어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 바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영동병원인데요. 할머니가 크게 넘어져서 지금 수술로 바로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보호자 되시는 분이랑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엄마 하면서 충격적인 표정을 짓자 엄마는 바로 전화를 넘겨받아서 상황 파악을 한 뒤에 저보고 너는 집에서 집 지키고 있어.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엄마가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게. 절대로 함부로 나가지 마. 지금 길이 엄청 위험하니까 하며 애써 슬픈 눈을 숨기려 하면서 엄마는 그 한겨울에 슬리퍼에 가디건만 걸치고 급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가 충격받을까봐 오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폐지를 줍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신 거였어요. 문제는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미끄러진 거고 그래서 할머니의 머리가 깨지면서 출혈과 함께 그 흰 눈 사이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겁니다. 한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여기로 출동해달라고요. 그렇게 구급차가 할머니를 싣고 가고 할머니는 긴급 대수술을 받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연세도 너무나 많이 드셨고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건강도 안 좋았던 바람에 할머니는 결국 입원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빚이 없으니까 모은 돈으로 어찌저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나날들을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입원하면서 수술을 4번이나 더 받으시고 이런저런 비보험 약물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결국 저희는 빚더미를 떠안게 된 거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엄마에게 남은 거라고는 쓸쓸하고 공허하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픈 감정과 하루하루를 목조이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닐 거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비 남은 것 때문에 이자 때문에 한숨을 집에서 푹 쉬었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빌딩 청소까지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바로 자퇴를 하고 엄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엄마 혼자서 이 많은 2천만 원이라는 빚을 다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2천만 원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용일지라도 저와 엄마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빚더미의 산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 엄마 속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놈의 빚부터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우선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자퇴를 하자마자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에도 배달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달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알바보다 열심히 일하면 건당 받으니까 시급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거였어요. 저는 좋았죠.
빨리 일해서 돈을 빨리 모을수록 우리 엄마 근심 걱정 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달 일을 3개월 일을 하고 나니까 수중에 돈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정도 시급에 비하면 정말 많이 모은 거였어요.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 또 빨리 우리 엄마 마음에 빚을 덜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엄마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이냐고 저에게 되물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거 정말이라고 하답했죠. 그렇게 저는 빚을 갚고 여전히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저 덕분에 평생 마음에 한이 되었던 빚을 싹 다 갚을 수 있어서 정말 세상 날아갈 듯이 기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분 좋았고 제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와, 이런 맛에 내가 인생을 사는가 봐 하면서 좋아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마지막에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유방암이셨는데 통증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병원에 갔다가 할머니처럼 똑같이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꾹 참은 거였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던지요. 이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세상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하면서요. 엄마의 암은 3기였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엄마의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약이 투약될 때마다 미친 듯이 어지럽고 정말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도 약한 상황에서 암세포가 점점 전이가 빨리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는 암 판정 3년 만에 결국 다른 질병도 악화되어서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돈이 뭐라고 진짜 한스럽더라고요. 우리 할머니의, 그리고 엄마한테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겪지 않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엄마한테 돈 부담을 안 주었다면 더 일찍 병원에 가서 통증이 있었을 때 진단을 받게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로 아닌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늘에 있는 하느님은 내가 정말로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면서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곁을 지켜주는 어른이 없으니 정신 차려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바로 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했어요. 학점은행제에 들어가서 학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학사학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위도 땄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모은 걸로 작은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었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죠. 해외에 갔다 온 이후로 슈퍼에서 배달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슈퍼에서 일을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일을 다 할 수 있어서였죠. 그렇기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딱 저희 슈퍼 파라솔 앞에 리어카를 끌고 와서 휴식을 취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처음에 속으로는 아니, 왜 저 할머니는 남의 영업장 앞에서 왜 냄새 풍기고 앉아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저 할머니는 혼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냉소적이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내가 굳이 이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할머니에게 제 돈으로 산 김밥과 음료를 건네면서 할머니,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요즘 날이 더워서 힘드시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세요. 연세도 있으셔서 중간에 쓰러지시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면서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감동한 듯한 눈을 보이며 아이고,
요즘엔 이런 청년도 다 있구려. 참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노인네들 싫다고 그냥 노인네만 옆에 지나가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청년은 다르네 하면서 제 등허리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돌아가신 할머니와 엄마를 생각하게 하면서 눈물이 핑 돌게 했어요. 항상 제가 속이 안 좋을 때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들겨 주셨는데 그 느낌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할머니에게서 느낄 수 있구나 하며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할머니와 꽤나 친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할머니가 가끔씩 가게 앞에 지나갈 때 사장님께 허락받고 폐기할 거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지는 마시라고 말을 해드렸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웃음을 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닌 슈퍼가 장사를 접게 되어서 저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할머니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버렸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죠. 저는 다른 쪽에 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유소 알바라는 게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하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돈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최소한 전셋집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계속 살면 앞으로 뭘 할 수도 없고 폐인처럼 이승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하면서요. 정말 힘들게 돈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저의 순수한 마음도 사라지고 어느새 돈돈거리는 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얼마 벌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사 먹으면 한 시간의 노동값이 벌어지는 거네. 그냥 이거 먹지 말고 굶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돈돈거리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너무 외롭게 사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하면서요. 조금 위축되고 힘들어진 저는 주유소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예전에 슈퍼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그 근처에서 가게를 열었다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간 그 동네는 여전히 정겹고 또 많은 것들이 아직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것들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 달동네만큼은 개발이 안 되고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늦게 끝나서 저는 슈퍼에서 요구르트와 과자를 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고단한 하루를 이 음식들로 달래보려고요. 그런데 저 골목 쪽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는 겁니다. 어, 아니, 날씨가 이런데 왜 이 시간에 여기서 밖에 누워 계신 거야? 하면서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는 제가 예전에 슈퍼에서 일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폐지 줍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그 할머니였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아니 할머니, 왜 여기서 이러시고 계세요? 아니, 너 정말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하면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드렸어요. 할머니는 설탕물, 설탕물. 저에게 설탕물을 찾더라고요. 당장 설탕물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요구르트를 건넸고 할머니는 정말 마치 사막에 있었던 사람처럼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이러고 계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머니 집같이 부축해드려야지 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집의 방향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집 안으로까지 모시고 들어왔는데 냉장고가 정말로 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거의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에 김치 빼고는 먹을 게 아예 없었습니다. 쌀통도 텅 비어 있고 그나마 먹을 거라고는 벌레 낀 설탕이 있는데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준 것인지 안에 벌레가 가득 껴가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버리고 남을 텐데 할머니는 돈도 없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겨우내 이렇게 벌레 먹은 설탕을 가만히 냅두고 그걸 아껴서 끼니를 때우셨나 봐요. 그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버틴 건지 궁금할 정도로 정말 할머니는 먹은 것 하나 없이 힘겹게 살고 있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삼시세끼를 설탕물로 버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많지도 않고 그걸 질병에 쓰이는 약들 사면 5만 원 정도 남는데 설탕 사고 밥 조금 사면 그것마저 땡이랍니다. 정말로 백가죽에 등가죽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가서 영양주사랑 포도당 주사라도 맞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한 뒤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헤모글로빈 혈액도 굉장히 부족해서 이 정도면 빈혈 때문에 평소에 극심한 머리 통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슬펐어요. 참,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분들이, 이런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요. 그날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서 펑펑 울 것 같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제가 그 병원비를 다 내고 슈퍼 알바, 주유소 알바하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소고기를 대접하러 갔어요. 나 혼자 살 때는 돈이 아까워서 한 점도 못했던 그 소고기가 할머니와 함께 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또 돈이 아깝지 않았던지요. 할머니는 자네 때문에 죽을 뻔한 내 목숨 정말로 살 수 있었다네. 아마 나의 마지막 숨결까지 자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절대로 잊지 못할 거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정말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우셨어요. 그 나이에 감정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찡해졌어요.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했거든요. 할머니에게 힘을 내라고 말한 저는 숨을 조금 크게 들이쉬고는 마트에 가서 할머니 한 달 정도 먹고 사실 음식들을 사가지고 냉장고를 꽉 채워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너무 배고프거나 하시면 여기 이거 제가 노트에 적어둔 거 제 전화번호니까 여기로 연락하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다들 손 뻗고 도와드릴 거예요. 자꾸 집에서 침울하게 있으면 사람이 일도 안 풀리고 또 잘 안 풀리고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제 말 꼭 들어야 해요,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꾸 할머니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건 내가 혼자서 신경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이 할머니를 연결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꼭 좀 연결을 해달라고 신경을 써달라고 하면서요. 그곳 직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이후에 할머니의 담당 복지사를 연결하고 나서야 저는 한숨 덜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종종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냉장고를 채워드렸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웠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돕는다는 게 온전히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을 때 문득 이렇게 살다가 30이 넘었을 때 정말 이룬 것 하나 없이 전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이를 꽉 깨물고 학사학위 딴 걸로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취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나이도 많다 보니까 더더욱 힘을 냈어야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류 전형에 거의 40군데 넘게 떨어져서 자존감이 바닥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쭉 살아간다면
언젠가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행히도 서류 1차 합격, 2차 간이 면접 합격, 3차에 4차에 이어 사장님들 등등 높은 분들과의 면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취업하면 정년도 거의 보장받은 상태인 거고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면접을 보려고요. 제 앞에 면접관들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옆문이 확 열리면서 휠체어에 탄 한 백발 노인과 그 노인을 끄는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분도 한자리에 차지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은 제가 몇 년 전에 저의 월급을 쪼개서 고기를 사드리고 따로 챙겨드린 그 할머니였어요. 엄청 놀랐고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어? 하는 소리 냈습니다. 나머지 면접관들은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서 동요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아니 할머님이 어떻게 여기 면접관 자리에 있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민망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잠깐 아는 할머니와 착각을 했나 봐요. 면접 계속 보겠습니다. 하고 잔뜩 풀이 죽고 기가 죽은 채로 면접을 이어서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죠. 분명히 내가 아는 그 할머니가 맞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건지. 회사에서의 면접관들 자리 옆에 휠체어를 타고서 뭐지?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면접이 끝났을 때 갑자기 그 면접관 중에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남자가 저에게 복도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분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뭐지 하면서 하염없이 그분을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면접관이다 보니까 그분의 한마디에 제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기다리는데 몇십 분 뒤 그분이 면접장에서 면접을 끝내고 저에게 혹시 신림 달동네 슈퍼 알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살기도 했고 그 슈퍼에서 일한 적도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라고 하자 그 남자가 씩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면접 보느라 수고했고 아마 회사에서 면접비 줄 텐데 그거 가지고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특이한 그리고 쎄한 면접을 보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보기 직전에 갑자기 하면서 혼자서 착각을 한 일도 있었고 또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잔뜩 속상해서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맥주를 한 캔 까서 목구멍으로 벌컥벌컥 넘겼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다 부질없어. 힘들어. 요즘에 진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 취준생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해온 일들이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이요. 부모도 없이 연고지 하나 없이 힘들게 세상에서 사는 나에게 따뜻하고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거나 사회에서 알바가 아닌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거고 그마저도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질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서져가는 마음을 겨우겨우 붙잡고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 무너져봤자 아무 의미 없고 이번의 실패가 다음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탈락한 줄 알았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되었다고요. 거의 몇천 대 1을 뚫고 치열한 그 회사에서 제가 최후의 1인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진실인 건가 하면서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간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면접장에서 본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또 보네요. 이따가 할 말이 있어서 연봉 협상 관련해서 정현 씨한테만은 우리 이사회가 특별히 높은 연봉을 제안하려고요.
그러니까 연수 끝나고 여기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지? 뭐지? 뭐지? 하면서 저는 계속 집중이 안 된 채로 연수를 받다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정현 씨가 우리 엄마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저번에 면접 볼 때 너무 놀라셨죠? 할머니가 있어서요. 저도 그때 정현 씨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살려준 그 청년인가? 하는 마음에 바로 아는 척하려고 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 면접 보다가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저요. 그 폐지 줍던 설탕물로 연명했던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제가 사업 실패로 집안에 돈 다 말아먹고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잠적해서 바보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엄마 살림이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그때였고요. 저는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모님 뵈러 가지도 않고 술에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고 동업자와 함께 투자받아서 지금 이 식품 회사 차린 거고, 그게 마침 잘 돼서 한류 유행 타서 저희 회사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뒤늦게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엄마는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착한 치매에 걸려서 예전 일을 천천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엄마가 건강했을 때에는 맨날 정현 씨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정현 씨 증명사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유일하게 제가 정현 씨를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증명사진이 여기 이력서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았어요. 정현 씨 덕분에 정말 우리 엄마가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비록 엄마가 착한 치매에 걸려서 정현 씨를 알아보시지 못하지만 생전에 그 아이를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현 씨한테 아들로서 제가 그간의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래서 성품도 좋고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 정현 씨를 제가 최종 합격자로 뽑자고 강력하게 추천했고, 이사회들한테도 따로 말해서 연봉도 신입사원보다 5년 정도 더 근무한 경력자들의 정도의 대우를 해주자고 말했어요. 그게 결의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요. 아마 지금 어리둥절하고 이게 진짜인가 싶겠지만 점점 더 적응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해요. 우리 엄마를, 죽어가던 우리 엄마를 그 고사리 손으로 케어해주고 봉사해주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른들 말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걸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건지 너무나 신기하다면서 저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기적이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고 날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평생 이 회사에 충성하리라 마음을 먹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알아보시지는 못하시지만 아들들이 다시 성공해서 할머니 배부르게 밥 드실 수 있도록 챙겨주고, 또 살도 포동하게 찌셔서 등가죽과 배가죽이 붙은 그런 모습을 볼 일이 없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또 뿌듯하네요. 솔직히 저는 할머니 아드님의 적극적인 채용 태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백수로 알바 인생을 전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연봉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만큼 아름다운 세상도 없구나, 정말 찬란하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련 없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뭐 몇 억 보상받고 일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회사에 취업하고 평생 직장 가지게 되고 연봉도 만족할 만큼 받게 되었다는 게 가장 기쁘네요. 만약에 정말 제가 할머니를 안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착한 일 하시고 남들에게 봉사하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제비가 씨앗 물어다 주듯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참,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의도는 주변에 혼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나 가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들게 밥을 굶고 있는 이웃분들이 있으면 우리 비록 사는 게 정말 팍팍하고 요즘 더더군다나 삭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손길을 한번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을 테지만요. 아무리 경쟁 사이라고 해도 우리 서로서로 보듬고 아껴주시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에도 재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돕고 없는데도 돕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할머니를 도왔을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시간에 5,000원, 4,000원 그렇게 조금씩 받으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소고기를 사드릴 때도 나 같으면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 먹었을 텐데 할머니와 함께 먹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삼 그것도 그냥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할머니에게 좋은 마음 그리고 나의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걸로 된 거다 라고 하면서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유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나 뭐랄까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도 높아지고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조금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용감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회사 취업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네요. 뭐 오지랖을 부려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서 말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